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했던 협약을 변경하려 했고 한국이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내야 할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전투기 구매를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독자 개발로 가져갈 만큼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방산협력에서 일탈 행동을 벌이는 데는 조코이 대통령의 정적인 프라보워 국방장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를 방조하는 조코이 정부도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이 같은 행동을 하기 힘들며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KF-X 협상에서 달라지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KF-X 시제기가 놀라운 한국 기술로 완성되어 다음 달 출고식을 앞두고 있는 것 외에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의 경쟁력을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진 놀라운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이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에 인도네시아 바탐섬 항나딘 국제공항의 민간협력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간이 25년에 이르고 사업비 규모는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 수주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위스 취리히 공항, 프랑스 EGIS, 인도 GMR 등 세계적인 공항 운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이들을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경호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이번 바탐공항 사업 수주는 전세계적으로 공항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라 더 의미가 깊다며 공항 개발 운영 분야의 해외 진출을 가속해 글로벌 공항 운영사로서의 입지를 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신공항은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4,500만 명 규모로서 공항뿐만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 등 동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공개 입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본 나리타 공항이 경쟁했지만 기술 가격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고 득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유럽과 일본 항공사들을 제치고 부름을 받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20년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연평균 8%대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여객 증가세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국제화물 3위, 국제여객 5위 등 역대 최고 시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2002년 이용객은 2092만 명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7117만 명으로 278%나 늘어났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11만 6천회에서 40만 4천회로 266%, 화물도 171만 톤에서 276만 톤으로 80%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며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세계 1700여 개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공항 이용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계 최고라 인정받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공항 운영 노하우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코로나 대응에서도 완벽한 시스템을 보여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4단계 건설 사업, 스마트 공항 구현 등 인천공항의 제2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15개 국가 30개 공항 사업을 따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항나디 국제공항과 폴란드 신공항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일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에서는 올해 1, 2월에 196개 지점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로 침수 지역은 전기 수도가 끊겼고 주민들은 새벽에 집에서 빠져나와 친인척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카르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수면 아래로 침몰하는 도시이며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세워져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반복되는 재해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는 이 때문에 자카르타 대신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약 40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며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월 행정중앙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적 협력 팀콜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 중 80%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달되는데 투자 계획과 건설 사업 등 공동 전략을 마련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인도네시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한국을 찾겠다며 아시아 10개국 회원국은 신도시 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홍수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의 당위성이 확인되었고 여기엔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팬들이 재난구호에 나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레드벨벳 등 K-팝 현지 팬클럽과 한국 드라마 매니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이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등을 내걸고 동시다발적으로 기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23일 현지 크라우드 펀딩 기부 플랫폼인 키타비사에 따르면 14개 인도네시아 한류 팬클럽 회원 44,573명이 1억 6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한국 드라마를 내건 기부 창구도 있었는데 기부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드라마 스타트업의 남도산, 한지평, 서다미 등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으로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구입한 구호 물품은 속속 피해 현장에 전달되며 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뜨거운 한류 열풍은 한국 제품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최근 K-팝의 인기 급증은 한국 경제의 진출과 비례한다고 분석하며 그 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대형 TV가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 화장품의 KBT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딸기가 맛없다는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산 딸기를 맛보고 한국산이 최고라며 딸기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 줄은 처음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과일 왕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딸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으로 축구에서 놀라운 성적을 내자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을 영입하며 베트남을 넘어서는 성적을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FX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졌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인도네시아는 SNS, 유튜브에서 한류 언급 및 시청 비율 세계 1위이며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긍정 비율이 세계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시골에 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하는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타식 말라에는 한국행이 막히자 북촌 한옥 마을이 조성되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기와집과 장독이 북촌이라는 한글 간판과 함께 놓여져 있었고 한국 가요를 주제로 한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더 긴밀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선박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24일 수에즈 운하 북쪽에서 에버 기븐이라는 파나마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100척이 넘는 선박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에버 기븐은 22,000 TEU급 초대형 메가 컨테이너선으로 길이는 400m, 넓이는 60m에 달합니다. 이 선박은 일본 조선업계 1위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해 2018년 9월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선박이 멈춰선 이유는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선체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닷가 충돌에 자초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자초되면서 지중해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현재 양방향 통제됐고 다른 상업선의 통행도 지연되며 전세계 물류업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선 주변 예인선과 준설 장비가 이동 중이지만 선박을 옮기는 데는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곳의 수익은 가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양 역사 전문가 셀 메르콜리아노는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된 화물선 중 가장 큰 것으로 보기 드문 일이며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여파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일본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컨테이너선이 사고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컨테이너선이 고정으로 멈췄으나 예인선들에 의해 수시간 만에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몰 컴포터호가 2013년 인도양에서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 바 있었고, 지난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벌크선이 자초 후 역대급 기름 유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에 운하의 길까지 막으면서 삼가능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 배는 2018년에 건조된 비교적 새 것이었고 측면에 강풍을 쳐맞고 자초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규격의 다른 나라 배였으면 안 터질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판받는 것은 일본 내에서는 이 큰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백기를 막았기에 전 세계는 이 소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다시 되찾겠다는 일본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전세계 대세가 되는 우리 조선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에버기브는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의 선박이었습니다. 에버그린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컨테이너선 발주보험을 이끄는 대표적 선사에서 이번 사고가 신조 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지난해 중국 선박공사에 후등 중화조선의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데 이어 올해 1만 5천톤급 컨테이너선 20척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20척의 예상 발주 금액은 23억에서 26억 달러로 현재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중국 후등 중화조선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에버그린은 한국의 삼성중공업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결정은 더욱 굳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버그린은 일본의 1등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소를 믿었다가 결국 어이없는 사고가 났기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만의 해운사가 일본의 조선소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부터 연이은 수주 대박으로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조선 삼총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3월인데 벌써 구조를 수주했습니다. 연초 수주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이 4년 연속 세계조선 1위 지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2월 한국 조선사들은 전세계 선박 발주량 중 56%를 수주하며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4개 해외 선주로부터 총 8,23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지역 선주에게 8천억 규모의 5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선주 3곳으로부터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을 약 1조 959억원에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국내 조선 3사가 최근 수주한 선박들이 이번에 사고가 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 등 미래의 고부가가치 선종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선 대비 선박 크기가 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 수익성이 높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운시황 강세와 유가 상승세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올해도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까지 예상돼 이전보다 발주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완전히 제치고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격차 기술들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대표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LNG 추진선에 쓰이는 이중연료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가스와 석유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회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석유를 쓰던 선박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를 쓰면 큰 연료 보관 탱크가 필요해 적재 공간이 감소하고 LNG 연료 공급사비가 부족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중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규제가 엄격한 항구나 연안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원형에서는 석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중연료 추진선을 만드는데 중국과 일본은 관련 기술 인력 부족과 건조 경험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기술로 이중연료 LNG 추진선을 만드는 한국에게 최근 전세계 수주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LNG LPG 대신 암모니아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NG 추진 방식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그쳤다면 차세대 선박들은 탄소 배출을 아예 없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아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성급 기본 인증서를 받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자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계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해상풍력 설치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크기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싱가포르에 인도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2009년 독일의 설치선 3척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선은 대형 건설 작업을 해상에서 하는 만큼 정밀 기술이 필요해 LNG 운반선보다 1.5배가 비싼데, 앞으로 LNG선에 이어 국내 기술이 인정받는 만큼 풍력 발전선 발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최초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도입해 방산기술 보안을 강화했고, 한국조선해양은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9200톤급 대형 선박을 이용해 원격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그 어느 나라 조선사들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선업은 울산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쇠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타도에 성공했다고 자축했고, 일본은 자국 조선업에 돈을 지원해 몰락을 막겠다고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초격자 기술을 통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따라오려는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전세계 조선업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